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아들 녀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호텔 같은 풍경에 평생의 고생이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백합 향기, 발을 딛는 순간 폭신하게 감싸는 붉은 카펫,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로비는 어찌나 넓고 천장이 높던지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제 늙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님, 오시는 길 힘드셨죠? 환영합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젊은 직원들의 모습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다 온 제게 이런 극진한 대접은 처음이었죠. 아들 녀석은 제 어깨를 으쓱하며 감싸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그래,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구나.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제 전용 안내원이라도 된 듯 제 팔짱을 끼고 이곳저곳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세요. 실내 수영장이에요. 매일 아침 수영하시면 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푸른 물결이 찰랑이는 수영장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곧이어 들른 곳은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몇몇 노인분들이 여유롭게 스윙을 하고 있더군요. 여긴 도서관이고요. 저쪽은 영화 감상실이에요. 심심하실 틈이 없을 겁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를 위한 제 선물이에요. 이제 아버지 걱정, 제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어머니 인생을 즐기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콤하게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속 깊은 녀석이었나 새삼 놀라울 따름이었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녀석.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저를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야속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오해했구나. 겉으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나 애미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제게 이런 호사는 가당키나 한 걸까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겨우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제 어깨를 도드려줄 뿐이었죠. 마침내 제게 배정된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넓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뽀송뽀송한 침구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소파는 어서 와서 앉으라고 저를 유혹하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홀로 남은 방 안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짐을 풀 생각도 잊은 채 저는 천성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형용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산책로를 따라 다정하게 걷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외로웠던 지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방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저는 이제야말로 진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나온 건 멀건 된장국에 말라비 틀어진 나물 몇 가닥이 전부였어요. 이게 그 광고에서 보던 호텔식 식단이란 말인가? 고개를 갸웃했죠. 분명 식당은 그럴싸했습니다.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영롱하게 빛나고 테이블마다 새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식판은 마치 구호소 배식 같았습니다. 밥알은 말라서 입안에서 겉돌았고 된장국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짠 맹물일 뿐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어르신들은 아무 말 없이 마치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온 사람들처럼 묵묵히 숟가락질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체념한 듯한 표정들이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이 호사를 누리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생각하니 차마 불평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밥을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테이블에서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할아버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멎고 정적 속에서 할머니의 비명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누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돌보은 탓일까요?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고 몇몇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화려한 실버타운이 아니라 생과 사가 오가는 절박한 현장이었습니다. 곧이어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들이 응급처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 직원은 쓰러진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들고 온 태블릿 PC 화면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 응급출동 프리미엄 서비스 미납 상태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귀를 의심하는 사이 다른 직원은 할머니의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아드님, 지금 아버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응급 서비스 비용 30만 원 즉시 입금해 주셔야 구급차 호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먼저라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입금이 확인되고 나서야 구급차가 호출되었습니다. 그 10여 분의 시간이 제게는 10년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실려 나간 뒤 식당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비인간적인 광경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 놓인 멀건 된장국이 마치 사람의 목숨값을 흥정하던 그들의 냉혹한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대한 아기를 목격한 충격에 당장 그 일에 대해 소리치지는 못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릇을 들고 배식구로 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하세요. 그게 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관리소장이라는 자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의 끔찍한 일과 음식 문제에 대해 따져 물어야 했으니까요. 사무실 안은 값비싼 방향제 냄새와 싸구려 커피 향이 역겹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를 한 소장은 번들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죠.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두 손을 마주 잡고 어젯밤 식당에서 벌어진 일과 음식의 질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 돈부터 요구하는 비인간적인 처사, 그리고 구정물 같은 음식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을수록 입가의 미소만 더욱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양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걸요. 그 순간 저는 이자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모두 쳐다볼 수 있게요.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숙 어머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들 만족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유독 힘들어하시니 제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제게로 날아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불평분자 늙은이가 되어버렸죠. 얼굴이 화끈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립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고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 교활한 자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아,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당장 나 여기에서 나가야겠다. 저는 소장의 만행과 이곳의 실태를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또 그러세요? 제가 방금 소장님하고 통화했어요. 엄마가 적응을 힘들어하셔서 직원들이 곤란해한다고요. 제발 좀 유난 떨지 마세요. 제가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실버타운 측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었죠. 제 아들이,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유난 떨지 마라. 아들의 말이 심장에 박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내 아들마저 저들의 편에 서서 나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은 이제 위선으로 가득 찬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닦아냈습니다. 그래,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러움이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투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제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밤새 사용법을 익혔죠. 저를 지켜줄 무기는 이제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관리소장의 그 교활한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책상에 꼿꼿이 앉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르쳤던 제가 아니었습니까? 이대로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힐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교사 박정숙의 꼼꼼함과 원칙주의가 비로소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이건 더 이상 제 개인의 서러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싸움이었고 저는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일 식사 시간이 되면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체념한 표정으로 아무런 감흥 없이 수저를 들었죠. 하지만 제 무릎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쑤시는 것을 참아가며 저는 식탁 밑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그날의 식단을 찍었습니다. 멀건 국물에 멀대처럼 떠있는 팥조각, 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생선 토막, 누렇게 변색된 나물 반찬. 그 모든 것이 제 갤러리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한때 손주 녀석의 재롱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저들의 만행을 기록하는 증거 보관소가 되었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들릴 듯 말 듯한 셔터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저들의 위선을 벗겨낼 칼날이 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방 안에 전등을 갈아 끼우다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직원을 호출했죠. 늘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입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던 그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런 건 추가 서비스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식으로 접수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이 켜진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더 어수룩하고 힘없는 노인처럼 목소리를 떨며 물었죠.
아이고, 그런가? 그럼 어쩌면 좋나? 혹시 자네한테 수고비라도 좀 챙겨주면 빨리 될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현금으로 5만 원만 챙겨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처리해드리죠. 그 목소리가 제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앉아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부실한 식단 사진들과 직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화면 속 음식물 쓰레기 같은 반찬들을 보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직원의 능글맞은 목소리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저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유죄 판결문이었죠.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며 저는 복수를 향한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들의 화려한 성벽을 무너뜨릴 폭파는 제 손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위선과 거짓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리라고 말입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얼마 전 해고된 젊은 간호사에 대한 소문이 돌더군요. 유난히 정직하고 환자들을 위하던 아이였는데 관리소장에게 밉보였다고요. 라운지에 모여 앉은 어르신들은 목소리를 낮춰가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김 간호사 말이야, 식당 음식이 이상하다고 관리소장한테 따졌다고 됐대. 어쩐지 요즘 통 안 보이더라니. 츠츠, 바른 말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야. 저는 떼개질하는 척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제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싸움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다는 사실. 비록 부당하게 쫓겨났지만 그 간호사라면 이 지옥 같은 곳의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해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수소문 끝에 평소 그 간호사와 친하게 지내던 청소 아주머니를 통해 겨우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만나고 싶다고 하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잔뜩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며칠간의 설득 끝에 저희는 실버타운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상가 2층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달아빠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곧이어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해고의 충격 때문인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위로 먼지처럼 떠다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그간 모아온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별로 찍어둔 끔찍한 식단 사진들, 그리고 직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음 파일. 화면을 스크롤하는 제 손가락을 보던 간호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이걸 전부...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일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해고되기 직전에 관리소장 컴퓨터에서 식자재비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를 제 개인 USB에 몰래 복사해뒀어요. 언젠가 쓰일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에 곱게 싼 작은 물건을 제게 건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USB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물건 안에 저 거대한 위선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불의에 함께 맞서 싸워줄 젊고 용감한 동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뜨거운 분노와 용기는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 USB 안에 그 인간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어요. 제 손에 작은 USB를 쥐어주는 간호사의 떨리는 손을 보며 저는 이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곳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회를 한다니 나도 가서 듣고 싶구나. 제 목소리는 한없이 인자한 노모의 그것이었지만 제 심장은 차가운 결의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설명회 당일 저는 가장 아끼는 옷을 곱게 차려입고 그 지옥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처럼 꾸며진 그곳은 값비싼 향수 냄새와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어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맨 앞자리에 앉아 저를 보고 환하게 손을 흔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잠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저는 제 손에 들린 작은 핸드백의 무게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순진한 아들을,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수많은 예비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저는 오늘 악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기름진 머리를 빗어넘긴 관리소장이 핀 조명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미소와 함께 더 라운 팰리스가 얼마나 꿈같은 노후를 보장하는지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죠.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전문 배우들이 연기하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웃으며 식사하고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습들. 저는 그 위선적인 장면에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불호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 아들 역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꼿꼿이 허리를 편 채 무대 위 관리소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을 그 젊고 용감했던 간호사와 약속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관리소장이 무게 핏대를 세우며 저희는 한치의 거짓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라고 외치는 순간 약속대로였습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이 순간 파직 소리를 내며 검게 변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객석을 채우기 시작했고 당황한 관리소장이 방송실을 향해 삿대질을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펼쳐진 것은 방금 전에 화려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시커먼 곰팡이가 솜털처럼 피어난 식빵의 끔찍한 클로즈업 사진이었습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방송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그 젊은 간호사의 얼굴을 떠올리니 제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식빵 사진을 시작으로 제가 그동안 찍어두었던 끔찍한 식단 사진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멀건 국물에 멀대 같은 무 몇 조각이 떠다니는 국, 비교뿐인 돼지고기 몇 점. 객석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사진이 암전되고 귀를 찢는 듯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원래 다 추가 비용이 붙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챙겨드릴게요. 직원에게 현금을 요구받았던 그날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그 간호사가 건네준 USB 속 회계장부였습니다. 식자재비를 부풀려 빼돌린 내역, 유령 직원의 급여 내역이 적나라하게 화면을 채우자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더 라운 팰리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저 미친 노망난 할망구가 벌인 짓이라고요. 관리소장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채 그는 침까지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할망구가 앙심을 품고 해고된 직원이랑 짜고 벌인 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고 그 추악한 절규는 고급스러운 설명회장을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꼿꼿이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공포만이 번들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주변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제 귀에는 오직 파멸 직전의 남자가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를 향해 삿대질하는 그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니 어쩐지 가엾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의자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제 아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증거들과 무대 위 제 모습을 번갈아 보던 아들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낯빛 위로 충격과 혼란,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엄청난 죄책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아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끔찍한 불효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시간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아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제 곁에 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등 뒤로 전해지는 순간 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아들은 마이크를 잡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장내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관리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뒤에 서 있던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 대표를 사기, 횡령,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즉시 고소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관리소장의 마지막 퇴로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 설명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대낮처럼 현장을 밝혔고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관리소장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어 저와 아들 그리고 넋이 나간 관리소장의 모습을 미친 듯이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요. 그 후 며칠간 저희 실버타운은 뉴스에서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관리소장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토록 저를 몰아세우고 위협하던 기름진 얼굴이 이제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이 아름다운 건물은 순식간에 범죄의 소굴처럼 보도되었죠. 아침 저녁으로 헬리콥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고 정문 앞에는 방송국 차량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저는 라운지 창가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현실감 없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이제는 씁쓸한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한때는 제 마지막 안식처가 되리라 믿었던 곳이 이렇게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TV를 켤 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저희 실버타운 사태를 분석하며 열을 올렸습니다. 노년의 존엄성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같은 자극적인 자막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들은 관리소장의 탐욕과 운영진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로운 외침 속에서 어딘가 모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한 명의 악당에게 돌을 던지는 것에만 열중할 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무시당하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이 사회의 냉정한 시선이 바로 저 괴물을 만들어낸 진짜 원흉이 아니었을까요? 화면 속의 소란스러움이 커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자들이 제보자 인터뷰를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죠.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정중히 거절하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세간의 주목이나 영웅 대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상식적인 권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신 저는 매일 라운지에 나가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지내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히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침묵의 연대 속에서 저는 그 어떤 화려한 인터뷰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관리소장이 구속 수감되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 인간의 파멸을 보며 느끼는 고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짓밟혔던 우리의 시간이, 무시당했던 우리의 목소리가, 상품처럼 취급받던 우리의 존엄성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스스로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은 것이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박 노인께서 제 어깨를 툭 치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심판보다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정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방으로 찾아온 아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제 마음도 무너지더군요. 늘 빳빳하게 다려입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며칠 밤이라도 센 사람처럼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뱉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그저 까다로운 늙은이 취급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녀석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을 보니 분노도 서운함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아이도 세상에 치여 어미의 진심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겠지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제 가슴에 박혔던 가장 아픈 가시를 녹여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워 제 품에 꼭 안았습니다. 다 자라 장성한 아들이었지만 제 품에 안기니 금세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녀석의 등을 토닥여주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오는지 제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그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를 외롭게 했던 것도 아들이었지만 결국 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도 아들이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의 흐느낌과 제 손이 녀석의 등을 토닥이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의 원망도 해명도 무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엄마와 아들, 그 어떤 시련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끈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화해 속에서 깨졌던 신뢰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를 가득 메운 입주민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를 애써 외면하던 김 선생, 시끄럽게 굴지 말라며 눈을 흘기던 최 여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얼굴들이었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선생이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혼자 싸우실 때 저희는 방 안에 숨어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들을 탓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 저 역시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아닙니다. 다들 오죽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이제 고개들 드세요. 제 말에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패배감이나 무력감에 젖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죠. 최 여사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사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의 대표가 되어주십시오. 그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손을 잡는 그분들의 따뜻한 온기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장이 된 후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관리소장실의 화려한 명패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입주민 자치위원회라는 팻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건의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전 소장이 앉았던 거대한 가죽 의자는 마치 주인을 잃은 왕좌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희는 그 의자를 치우고 대신 둥근 회의용 탁자를 들여놓았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먼지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며 비로소 이곳에 새로운 공기가 돌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억압과 통제의 공간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희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회분들의 얼굴에는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피로감과 함께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는 굳건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입주민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분들의 얼굴에는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피로감과 함께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는 굳건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입주민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는 것이었죠. 그동안 멀건 국물에 멀쩡한 반찬 하나 없던 식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우리를 반겼습니다. 영양사였던 이 여사와 제가 직접 장을 보고 식단을 짰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억지로 끼니를 때우는 고역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 앞에서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왕년에 서해 가셨다는 김 선생이 붓글씨 동아리를 열었고 복도에서는 최 여사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게시판은 우리가 직접 만든 행사 계획과 서로를 칭찬하는 따뜻한 쪽지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죽어있던 공간에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소한 부탁 하나에도 추가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거동이 불편한 박할아버지를 위해 옆방 사는 청년회장 출신 이 선생이 매일 아침 신문을 가져다 주었고 손재주 좋은 최 여사는 이웃들의 낡은 옷을 수선해주는 소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가족이 되어 주었죠.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차가운 벽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정이 넘실거렸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회의실 책상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 자리는 바로 이곳 햇살이 가득한 정원입니다. 호미를 들고 김을 매다 허리를 펴니 저쪽에서 김 선생이 손을 흔들며 웃습니다. 박 의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도 따라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저를 딱딱한 직함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꽃을 가꾸는 좋은 이웃일 뿐이죠.
제 손끝에서 흙의 부드러운 감촉과 생명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지난날의 분노와 외로움은 어느새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마음에는 평온만이 가득합니다. 정원에서 함께 웃으며 꽃을 가꾸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평화로운 노후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돈으로 사는 낙원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진짜 우리 집 말입니다.